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준비 상황과 퇴출 위기에 놓인 신동진벼 미국 수출 소식,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북 투어패스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오늘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이죠.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2023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요. 대회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아시아 대륙의 생활체육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대회가 개최가 됐고 이제 5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제2회 대회가 개최가 되게 됐습니다. 이 대회는 만 3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총 24개의 정식 종목을 겨루게 되고요. 특별히 2회 대회는 파크골프 그리고 게이트볼이 시험 종목으로 추가가 돼서 시합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네. 자,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해도 방역 문제라든지 또 안전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 밖에 수송이나 종합 상황 관리 체계 구축 같은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이 김관영 전라북 도지사인데요. 최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각 분야별, 기관별로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상당히 대규모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합적인 상황 관리 체계 구축이라던가 선수단 수송, 숙소 문제, 그리고 음식점 문제, 자원봉사자, 방역 문제 등등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방역 문제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인 만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 71개 나라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실제 인원보다 부풀려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이런 논란이 지난 해에 전라북도 2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네. 당시에 참가 등록을 한 인원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터스 대회가 선수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참가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체육 저변 자체가 침체된 상황이기도 했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단기 입국 비자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참가자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참가 등록을 한 인원이 2,000명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조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 뒤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라든가 유치 활동을 전개를 해서 최근 그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말씀하신 대로 71개국의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회 관련 예산만 200억 원에 가깝고 또 우리 지역에서 모처럼 열리는 대규모 행사니까 잘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야 될 텐데 자, 아테마스터스 대회 효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치러지지 못했던 대규모 국제대회가 도내에서 치러진다. 이 자체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참가국이 71개국이고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도내 14개 시군에서 대회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도내 시군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이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 관광 상품 등과 연계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퇴출 위기에 놓였던 신동진 쌀, 전북을 대표하는 벼 품종이기도 한데요. 최근 신동진 쌀이 미국에 수출됐다고 합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첫 수출 물량은 100여 톤이고 금액은 2억 3천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미국 여러 대형마트에 납품이 돼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몽골, 러시아 등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문의가 오고 있고 이 신동진벼의 품질이라든지 유통 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점검이 끝나서 가격 조율 중인 나라들도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호주나 러시아 등지에서도 신동진 쌀을 구매하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동진 쌀 정부의 퇴출 방침에도 그렇다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셈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식품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고 식품 관련 범죄 등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미국의 수출입 규정을 충족을 시켜서 수출이 성사가 됐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신동진벼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미국의 신동진벼가 수출을 하게 됐던 가능하게 됐던 계기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미국 현지에 이 쌀 생산을 주로 하는 지역에 상당히 가뭄이 많이 찾아와서 쌀 생산량이 아주 폭락을 했고 이 때문에 반대로 현지 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동진벼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됐던 것이 이번에 또 수출이 가능했던 요인 중에 하나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런 브랜드 가치, 한국을 대표하는 품종이다라는 것이 미국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이제 정부가 신동진벼 퇴출 방침을 밝혔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그 진행상은 어떻습니까? 이 신동진벼 퇴출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라든가 의회라든가 농민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정부도 이 신동진벼 퇴출 정책을 약 3년간 유예하는 정책을 이제 발표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논란이 몇 년 주기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18년이라든가 2019년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고 현재 유예는 됐지만 향후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신동진벼가 해외로 판로를 넓혀가면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 같은 상황이 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본질적인 문제는 쌀 소비량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고 거기에 비해서 쌀 소비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이제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쌀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로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쌀 생산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정책은 좀 재고를 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신동진벼가 퇴출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벼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 상당수가 이 신동진벼가 아닌 대체 품종을 생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대체 품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벼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좀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 품종으로 거론되는 벼가 신동진벼에 비교해서 생산량이라던가 그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유예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좀 더 장기간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북 투어 패스라는 제도 심심치 않게 좀 들어봤을 텐데 전북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판매 실적이 부풀려졌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이 전북 투어 패스라는 것이 도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도입된 할인 카드의 일종입니다. 예. 그래서 도내 유명 관광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음식점 등을 가실 때 이 카드를 제공을 하면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드고요. 교통카드 형태라든가 모바일 플랫폼으로도 사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해에 도의회에서 이 전북 투어 패스가 상당히 이제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적이 상당히 부풀려지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특정 지자체에서는
판매 실적이 심하면 2배 이상까지 부풀려진 그런 정황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진행을 했고 최근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회의에 도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투어패스 운영 판매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관리를 한 부분이라던가 투어버스를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 등에서 여러 가지 부적정한 위법 사항들이 발견되어서 감사관실에서 이제 개선 요구를 전라북도 측에 한 상황입니다. 네. 판매 실적이 부풀려졌고 또 이뿐만 아니라 투어패스 수익금 관리도 좀 엉망이다. 또 다른 또 문제는 직접 개발했다는 시스템 대신에 다른 시스템을 빌려 쓴 사실도 밝혀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투어패스가 전라북도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실제 운영은 이제 특정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체에서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을 전라북도에 이제 세입 예산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사용 수익까지 하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 이번 감사 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이라던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은 전라북도에 이전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위반된 사항이 적발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투어패스 운영을 할 때 가맹점 현황이라든지 판매 수익금을 관리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15년경에 이 통합 관리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9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지만은 그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 확보하는 것을 관과를 해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스 코드라는 것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은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뭐 수정 사항이 발생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통합 프로그램을 약 7개월간 운영을 하고 그 뒤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 때문에 재차 예산을 뭐 4억 5천만 원가량 들여서 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현재는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그 이용료로 매달 뭐 1,000여만 원 이상의 이용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처럼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는데 그동안 부실 관리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이에 따른 뭐 전라북도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예, 전라북도에서는 이 투어패스 관련 시스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면서 뭐 저작권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소스 코드 혹은 저작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금 관리라든지 가맹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특정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파악되지 못했더라면 손실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관리가 밝혀진 뒤에 뭐 관련자들 뭐 어떤 조치가 내려졌죠? 예, 이번 감사를 담당한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해당 부서에 약 6천여만 원의 부당 지급된 금원에 대한 환수를 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 11명에 대해서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전라북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 감사 담당관실의 요구에 맞춰서 개선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 뭐 징계 조치라던가 관련 사항은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예산 운영이라든지 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해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사후 관리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체크 지금까지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과 산불 등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기후변화 위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김영국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장남정 전북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영국 과장님. 올 3월 평균 기온이 역대급 최고 기온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무더웠지 않겠습니까? 벚꽃 같은 화요일의 개화 시기도 빨라졌고요.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자, 기후변화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 전라북도는 평균 기온이 8.8도로 이는 3월 평균 기온으로서는 1918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3월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벚꽃 개화가 3월 22일로 두 번째 빠른 개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긴 시간 동안에 평균 상태를 유지해 오던 기상현상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원인을 자연적 원인으로는 태양 흑점 수의 변화 등 태양 에너지의 변화, 화산 폭발 등을 원인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인위적 원인으로는 온실가스 증가 또는 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등 인위적 원인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가 과거 평균적 상태보다 점점 뜨거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최근 30년 연평균 기온이 과거 30년보다 0.3도 상승했고 10년 평균으로 보면은 2010년대가 과거 1980년대보다 0.8도 상승하는 등 최근의 기온 변화가 더 가파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창환 교수님,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온난화는 단순히 지구 대기 온도의 상승뿐이 아니라 예. 지구 기능의 상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열이 오르면 예. 온 내장 기관이나 이 뇌에 손상이 오듯이 이 온난화라는 것은 단순히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면 적도보다 북극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은 북극은 더 추우니까요. 그렇게 되면 온도차가 줄어드니까 지구상의 바람과 해류가 다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바람과 해류가 덥고 추운 곳을 서로 왔다 갔다 해줘서 어떤 정도 이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곳을 막아준다거나 비가 많이 오는 것과 적게 오는 곳을 잘 섞어줘서 이거 어떤 조정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더운 곳은 매우 더워지고 추운 곳은 매우 추워지고 비가 안 오는 곳은 더 많이 안 오고 비가 오는 곳은 더 많이 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예 중에 하나는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코로나는 이게 마스크가 없어서 우리가 힘들었다면 온난화에 의한 이런 피해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으면 저희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서 단순히 온난화는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든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지구 환경 과학에 대해서 좀 강의하고 계시고 또 수십 년 동안 강당에 서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그 수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런 지구 기후의 위기 양태가 네. 상당히 차이가 있죠? 예,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것을 2050년경으로 봐왔습니다만 작년 6차 보고서는 2040년, 10년이 당겨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냐 하면 1.5도가 올라간다 하면 더 이상 인간들이 4도, 5도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40년이 되면 죽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이 기후 온난화를 막을 수 없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기후가 변화해 오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태가 될 정도로 기후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 과장님. 지난해 여름엔 폭우가 있었고 또 가을 태풍, 또 겨울에는 이상 고온까지 이상 기후가 발생했습니다. 뭐 올해도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최근에 이상 기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작년 22년은 우리가 마주한 이상기후가 눈앞에 현실로 깨닫게 되는 한 해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부지방에는 8월 8일, 9일 서울에 시간당 141mm라는 폭우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왔었는데 저희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부족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는 곳이 있습니다. 가뭄은 강수량이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습도, 바람 등 다양한 기상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도 기상학적 가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예외 경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상기후 상황 속에서 또 기후 예측, 또 날씨 예보를 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상 예측을 한다는 것은 기상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요. 지금 현재 이상 기후로 인해서 기상을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됨으로써 기상 예측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남정 센터장님, 이상기후는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이상기후가 단순히 날씨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지대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큰 일교차로 인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있었는데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축산업에 대한 생산성이 감소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식량 위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 산불 문제도 많이 발생했죠. 이런 큰 자연재해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이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폭염에 따른 건강 문제, 노동 생산성 문제, 그리고 생물종 감소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 사회, 경제 활동 모든 영향과 함께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지금 정책들이 무역 장벽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 지구적인 탈탄소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나라는 인구 감소에 맞먹는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 교수님, 기후 위기가 전 세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다른 나라들, 우리 뭐 장남정 센터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 다른 나라들은 기후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파리 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전 세계의 국가들이 심각하다고 인식을 한 걸 공유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앞으로 2040년이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5도가 넘어감으로써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가 녹아서 여기에 있던 그 오랫동안 썩지 않았던 유기물이 썩는다든가 여기에 있던 메탄 얼음 덩어리가 녹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시베리아를 얼릴 수 있냐는 것이죠. 즉 얼릴 수 없죠.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여기에 대한 발빠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리백. 그래서 이제 뭐 애플이나 구글처럼 이거 굴지의 기업들, 그다음에 국내에도 뭐 삼성 이런 데들이 다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 쓰지 않는 데랑 같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ESG라고 해서 환경을 고려한 경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하는 회사가 성공 확률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한 30% 성공 확률이 높아서
이 ESG 펀드가 만들어져서 그걸 하는 회사에만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탄소 국경세들을 만들고 있죠. 따라서 이제 아까 그 장세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ESG 경영 등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저희 기업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 일도 할 수 없고 물건을 팔 때 세금을 엄청나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환경 문제이자 경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자, 김 과장님. 해마다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 또 우리 전북 지역에서만 나타난 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될까요? 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 저희 전라북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기상 특성을 살펴보면 20년에는 긴 장마로 인해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 일수가 1위 값을 기록했고요. 21년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로 특히 2월과 3월은 기온이 가장 높아 전국 전주의 벚꽃 개화일이 가장 빨랐고 5월에는 강수 일수가 가장 많은 반면에 장마철에는 5번째로 짧았던 해였습니다. 작년 22년도에는 초여름 고온 현상으로 인해 군산에서는 관측 이래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출현하면서 위험한 이상기상 현상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름으로써 넓은 지역의 많은 강수 또는 국지적인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강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폭염, 한파 등 다양한 형태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의 대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대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장 센터장님,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온실가스는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또 어떻게 배출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어디서 얼마큼 배출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통계 자료가 우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 2018년도 기준의 국가 인벤토리 총 배출량은 연간 한 7억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소비에서 공장이나 건물 그리고 수송 부분에서 우리 일상의 에너지 소비에서 의해서 배출되는 양이 전체 86.9%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배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같은 해 연간 한 2,6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됐고요. 이 중에 80.3%가 에너지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에너지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총 배출량 중에 제조업 및 건설업, 즉 산업 분야에서 29.3%가 배출이 됐고요. 건물에서 22.8%, 수송에서 1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비에너지 분야로 농업에서 11% 정도 배출이 됐고요. 폐기물 분야에서 7.3% 정도 배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럼 온실가스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가 된다고 그러면 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안 또는 이제 제거하는 방안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을까요? 네, 아마 직접 활용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거고요. 선진국에서 일부 기술을 지금 실증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한데 아마 우리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 국가가 다른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 투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김 과장님,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은 자, 탄소 중립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부릅니다. 네. 자, 장 센터장님, 탄소 중립 실현 말은 많은데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은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나 탄소 중립 실현 대책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분야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 만큼 에너지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한데요. 우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라든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를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 지역 분산형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같은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시설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도민분들의 에너지 전략 유도를 위해서 탄소 포인트제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 홍보, 캠페인 같은 그런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부분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수송 부분은 그린카 보급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또 농업 부분에서는 양분 관리나 축산 분야 관리 같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그런 감축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포인트제도 말씀하셨고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 지구적인 관점보다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배출량 자체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1990년도에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이미 2005년도에 정점을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2018년도에 정점을 보였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같은 노력을 보여서 동참을 한다 할 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2050년 탄소 중립 이전에 또 203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2018년 대비 2030년도에 40% 감축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 준비도 아직 안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최근에 산불 때문에 우리 대응 3단계 이런 대응 발령이 났기도 했었는데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의 가용한 인력이나 진화 헬기를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저는 온실가스 감축도 이런 기후위기 3단계를 지금 발령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이나 또 도민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생활 속에 우리 전기, 에너지 전략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적극적인 녹색 생활 실천이 필요한데요. 그중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일단 우리가 녹색 생활, 아까 ESG 경영 말씀하셨는데 그런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고 또 해당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의 생사를 가늠하는 거죠. 그런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정부하고 지자체에 제가 정책을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어떤 정책 참여를 우리 직접 해주는 게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매우 힘들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50년에 1.5도가 된다는데 벌써 2040년으로 10년이 땡겨졌으니까 10년이 벌써 없어진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놓는 게 산업체인데 산업체가 힘들다고 해서 이 산업체가 감소해야 되는 양을 15.4%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이나마 이번 정부에서는 11.4%. 그러니까 사실 주로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산업체가 안 줄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또 탄소를 땅에다 묻는 이런 기술들은 아직 검증이 돼 있는 게 아닌데 이걸로 많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불투명하죠. 그다음에 또 해외에 나무를 심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밖에서 나무를 자르는 거, 발전소 짓는 거로 또 마이너스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해외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되는데 그 계획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전기는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이 필요를 하지 줄이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기 수요는 계속 폭증을 시키려고 하고 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대할 수 있는 계획들은 불투명하거나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또한 요즘에 확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슨 뭐 비상 사태를 선언하지 않는 한 이 문제 정말 해결하기 힘들다.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 자, 이처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속에서 전주 기상지청이 기상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주기상지청에서는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각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해서 기후 및 기후변화 전망 자료 활용에 대한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후변화 이해 확산을 위해 국립 전북기상과학관과 연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기상현상 또는 극단적 기상현상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 기상현상에 대한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도내 기상 관측망을 확충하기도 하고요. 애보관 역량 향상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위험 기상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위험 기상 감시와 예측을 강화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기상 정보와 특보를 운영하여서 각 지자체의 재난 대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런 기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상 체험관을 또 좀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읍에 있는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 2019년에 개관이 됐는데요. 최근에 체험관을 추가로 개관했습니다. 체험관에는 직접 기후변화라든지 기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거기 경험할 수 있는 거기 관으로서 많은 거기 관람을 하시면은 기후변화라든지 기상에 대한 많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장 센터장님, 탄소 중립 지원 센터는 어디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공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개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저희는 행정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에 대한 우리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련 정책 연구나 또는 통계 관리, 또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가 굉장히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 협력할 수 있는 거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금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쪽은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기후 안정망을 구축하는 작업들도 시급한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취약계층도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지게 되면 석탄 발전을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럼 석탄이 현재 우리나라의 40%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전기가 없어지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혼란 그 자체가 됩니다. 컴퓨터, 핸드폰, 은행 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다 먹통이 되다 보면 이 전기 에너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사회 붕괴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러한 홍수, 가뭄이 증가하게 되면 식량이 부족하면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 자체가 이런 에너지 위기나 이러한 식량 위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후 온난화를 좀 우리가 늦게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 고민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재생에너지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로컬 푸드 시스템을 통한 어떤 지역의 식량 문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고 또 이런 거라면 또 자동적으로 또 일거리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면에 전체 취약계층과 함께
이 지역의 아주 위험성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대책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산업체의 탄소 줄이는 것을 낮춰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재생에너지도 제대로 안 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경고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정부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웬만큼 고통도 감수해야 되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효율적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데 국민들과 대화도 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중앙 정부의 어떠한 그 시스템을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 시스템에 따라도 가야 되지만 이 지역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맞는 어떠한 그 대응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사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기후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를 또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늦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 사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인식 전환과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모두 저출산 문제, 지역 소멸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합의하고 동의하고 있죠. 하지만 기후위기는 아직도 남의 나라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저출산 소멸, 지역 소멸 문제, 경제 위기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당장 모두가 참여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과장님. 네.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 생존을 위한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도민들의 작은 실천이 큰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 교수님. 예,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리백 민간 협의체 같은 것이 구성돼서 전라북도 시민단체, 산업체, 학계, 금융계가 같이 이 재생에너지 확보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로 지역이 안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이제 기업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많은 곳으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기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일자리도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자원순환을 예를 들어서 종교계나 학교나 이런 데가 같이 참여를 한다면 이런 데 너무 바빠서 못한다면 이런 데들은 이게 폐기물 수거업체라든지 재련업체랑 연결을 시켜주는 것을 시민단체나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돈을 안 들이면서 자원활용이 많이 될 것이며 이걸 통해서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직장도 만들어내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어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정말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재앙이 된 이상기후는 실생활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당장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네 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대한민국 누구나 마음 놓고 방 구하는 시대. 지금 다방에서 이러니 다들 다방할 수밖에. 전문 중개사들과 함께하는 전 국민의 필수템. 내일의 방 구하기. 다방. 엄마는 아무거나 주지 않는다. 아이는 주는 대로 먹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통했다. 미니막스로. 아이를 위한 영양부터 입맛, 정서까지 연구한 아이 전문 건강기능식품. 난 빨간 물을 마셔. 콜로스포스콜리라는 체지방 감소 성분이 들어있어. 물에 타서 마시면 돼. 운동하면서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어주는 게 중요해. 어때? 라인 보여? 서연의 빨간맛 다이어트. 바디프렌드를 하며 근육통을 완화하고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도 치료하고 전신 마사지부터 허리 디스크 치료까지. 오늘도 편하게 허리 업.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분명히 아는 맛인데 더 맛있어. 10가지 과채와 육수로 매콤새콤하게 끊기지 않고 쫄깃하게 먹어봐. 아는 맛보다 맛있으니까 더 미식 비빔면. 속을 확 풀어주는 진정한 해창.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맛. 이거야. 양평 서울 특 해장국. 소문난 유명 맛집 양평 서울 해장국.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맛집 중에 맛집 일명 국민 해장국. 뜨거운 국물을 부르르. 이야, 속이 풀린다 풀려. 속이 확 뚫리네. 매장에서 먹는 맛 그대로 이제 가정에서. 잠깐 일반 보통 너. 더 푸짐하게 특으로 국민 해장국. 양평 서울 특 해장국.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은 전통의 비법 그대로. 제 부친께서 양평에서 해장국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오리지널 그 맛. 해장국이 다 대동소이하다고도 말씀하시지만은 48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려내서 좋은 식자재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한우, 100% 국내산 소양, 100% 국내산 선지. 양평에서 직접 계약 재배한 100% 국내산 시래기. 전통 된장으로 잡내를 제거. 푹 끓인 양, 선지, 시래기, 각종 야채가 어우러져 입안에 착 감기는 감칠맛. 무려 48시간 이상 꼬박 전통적인 가마솥 방식으로 정성껏 우려낸 국물의 깊은 맛. 소문난 대박집 양평 서울 특해장국. 요거 먹으려면 쉽지 않죠? 한번 가보실래요?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뜨거운 국물을 부르르. 이야, 속이 풀린다 풀려. 속이 확 뚫리네. 국내산 양 100% 귀하디 귀한 양도 한 입에. 선지도 뚝 떠서 건더기 먹고 국물 먹고 밥 말아 먹고. 푸짐한 양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게 너무 중독되는 그런 맛. 이게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이걸 먹으면 한 달간 속이 후련하고 든든하고 좋아요. 전설의 해장국.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맛집 중의 맛집 일명 국민 해장국. 양평 서울 해장국. 햇섭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 집에서 즐기는 100% 양평 서울 특 해장국. 매장의 맛 그대로, 특유의 푸짐함 그대로, 속을 확 풀어주는 진정한 해창. 양평 서울 해장국. 양평 서울 특 해장국 매장에서 드시는 맛 그대로 드셔보시고 맛이 틀리시다면 제가 제 매장에서 직접 대접하겠습니다. 양평 서울 특 해장국 총 4팩 총 10인분 특으로 모시는 스페셜. 시래기가 어우러진 100% 한우,
100% 국내산 양과 선지의 푸짐함이 플러스 10인분이 39,900원 100% 한우 득해장국 1인분이 기적 파격가 3,490원꼴 대포의 대포터 총 20인분이 만원 할인 69,800원 한 달 23,266원